네,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본격적으로 특집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첫 행사 이벤트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아트 작품도 꼭 많이 기억하시기를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그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공예 플러스 디자인이라고 거기 편집장 맡고 있는 정성관입니다. 날씨도 조금 무중충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수경 선생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워낙에 큰 미술관에서 전시도 많이 하시고 이런 자리를 또 많이 쑥스러워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먼저 오셔가지고 저랑 얘기 나눴는데 지인들 사이에서는 애칭이 걱정이에요. 걱정. 이런저런 걱정이 하도 많아서 연세 보고 얘기 잠깐 나눴는데 괜히 한다고 했나 보다. 하지 말 걸, 안 할 걸.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토크를 아예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선생님들 이렇게 걱정 많이 주고 막 나는 좋으면 말도 빨라지고 막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세게 쳐주시면서 긴장을 좀 확 풀어주시면 길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토크하다 보면 마스크를 껴야 되냐 안 껴야 되냐가 항상 고민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 생각했던 거랑 항상 다른 그래서 그때부터 제 전략 아닌 전략이 그냥 천에 그냥 다 깎고 보여드리고 마스크를 쓰는 걸로. 그래서 혹시 건강에 이런 것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도 저는 마스크를 끼고 우리 작가님은 얘기하시다가 또 숨이 차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 끼고 있으니까 벗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작가님은 특혜로. 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이런 자리는 오랜만이고 주요 작품들이 다 미술관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주 상업적이고 또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셨는데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플러스 오신 분들에게 환영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환영입니다. 만약에 말씀.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주로 하셨는데 이렇게 갤러리에서 하시게 되면 아니 저 갤러리에서도 하고 근데 이번 전시는 어쨌든 저한테는 가장 뜻깊은 점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보였던 2017년에 보였던 번역된 조장의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아홉놈 이 전시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 작품을 보이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뜻깊은 일이에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5m 정도 되는 크기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기가 이렇게 마땅한 공간이 특히 서울에 많지도 않을 뿐더러 설치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죠. 저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다 이렇게 무슨 기계로 아주 숙련된 설치 전문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갤러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안 줘서 그런 점에서 그거를 전시를 허락해 주신 성진 대표님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돈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무게만 1.5톤이라고. 네네. 갤러리에서는 그러니까 팔림 작업 아니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안 하고 저 작업도 지금 국내에서 어디서 이렇게 콜렉션하기가 이렇게 만만한 작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를 했지만
저도 그 베니스 비엔날에 참여하면서 베니스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글쎄요, 뭐 자주 해외 큰 전시나 행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뭐 젊은 작가분들,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 전시할 때도 이렇게 막 자유롭게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베니스까지 가서 비엔날레 본다는 건 너무 힘든데 저로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업이고 저 당시에 아마 저의 작가로서의 저의 애도가 무한대로 확장되어서 저렇게 아주 크게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보일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줬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갤러리의 목적과 굉장히 다른 상업 갤러리들은 이제 이걸 뭐 많이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일단 주력을 하실 텐데 그래도 저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그 점 굉장히 기쁘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작품 들어오시면서 다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저 작품이 중국 전설의 용생구자라는 작품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용이에요. 그래서 9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짐승을 낳았는데 그 짐승들은 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모티프를 얻어서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저는 거기서 용이라는 모티프가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보면 한국에서는 용이 어떤 기운의 상징이잖아요. 신비스러운 동물이고, 근데 유럽에서는 용을 또 반대쪽에서 보더라고요. 네거티브 쪽에서.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저렇게 큰 작품을 선보였을 때 현지에서 어떤 반응들이었는지 혹시 뭐 들으셨던 것 중에 인상 깊은 리뷰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저는 저 작업과 함께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가서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려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뭐 분장을 가고 리허설을 하려고 나가면 이제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다시 기다렸다가 리허설 하려면 비가 오고, 네, 그래서 뭐 촬영도 제대로 용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작업도 뭐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 하는 작업이고 작업의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센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하늘이 허락을 안 하시는구나 지금 이 작업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뭐 베니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파티들이 있고 뭐 디너도 있고 하는데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저는 가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갤러리가 없었기 때문에 후원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가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퍼포먼스 하느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것 같고 베니스 2017년 다녀오신 분들은 저 작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르세날레가 공간이 천정이 6m예요. 6m고 그러니까 6m의 박스처럼 6m 된 그 것들이 좌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복도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그 입구들 그러니까 각 방마다 이제 그 벽이 낮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렇게 가면서 좌우를 보면서 그냥 걸어서 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작업에 이제 저런 크기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고 또 굉장히 어둡고 빨간 벽돌로 되어 있어서 좀 작업이 좀 강력한 작업이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거기에서 좀 부각이 되도록 그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그런 건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들, 대표 작품들 이렇게 할 때는 많이 거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그러셨나보다 했는데 저는 정말 베니스의 악몽이었어요. 계속 기억하는 네, 와인도 한잔 못 마시고 왜냐면 제가 저희 공연자를 4명을 데리고 갔고 그 중에 한 분은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번에 지금 영상 프로젝트에서 정답은 그분의 이제 어머니까지 총 5명의 공연자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팀이 있었고 또 사진하러 그다음에 저희 아시스턴트들에서 한 12명 정도가 갔는데 그런데 이제 예산이 어찌됐든 저는 또 지원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는 거의 제가 다 자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장하시는 분이 데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분장하는 걸 좀 배웠어요. 제가 그래도 해보고 그래서 4명의 그러니까 공연자 4명의 분장을 해야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분장을 막 하고 나가서 퍼포먼스 하려고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비가 그치려고 해가 좀 뜨려고 해요. 그럼 점심에 또 나가고 하루 종일 그거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 그거에 정말 연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아리세나의 그러니까 오프닝 날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좀 작가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계속 공연 때문에 제가 약간 역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네. 시간이 저번에 아니시구나. 네, 그래서 다시는 베니스 안 가요. 뭐 서울편처럼 다시 초대를 한다고 해도 안 갈 거예요. 정말 거예요. 한 질문을 내용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작가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가 문학적 상상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된 도자기를 맨 처음에 만드신 것도 그 베니스에 있는 도공한테 가서 백자를 찬양하는, 칭송하는, 아름답게 말하는 한국 작가의 시를 낭송해주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그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어떤 문학 포함해서 내가 작업을 위해서 기대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작업에 기대는 것도. 네. 유튜브도 되고, 문학도 되고, 사람들의 인간도 되고. 질문 너무 어렵네요. 네. 기대는 뭐 여러 가지겠죠. 어. 왜냐하면 이제 뭐 저는 작업을 하는 데 절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의 뭐 작업실에 가루처럼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상상력을 더 저에게 불러일으키고 무언가 저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들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책은 언제나 잔뜩 사다 놓는데 특히 지난 한 2, 3년은 정말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이라도 몇 장씩이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책과 음악에 뭐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약간 작업에 약간 중독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작업실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 작업은 거의 공예에 가까워서 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또 그 크랙을 금으로도 다시 붙이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떤 현실적으로 어시스턴트가 안 붙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많아요. 그죠? 작업 공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제일 처음에 뭐 번역된 도자기 작업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화편 좋은 화편을 구해야 되니까 그 화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전통 그 너구리 가마에서 만들어낸 그분들이 깨서 버린 것들을 이제 주로 가져다가 쓰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뭐 그런 전통 공예라든지 전통 문화에 대한 지원이 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새로운 거 찾으러 다니는 게 어렵고
먼저 이제 파편을 가지고 오는 걸 잘 씻어서 좀 분류를 해놓고 만지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살짝 기억이 돼요. 아, 이런 형태, 이런 형태도 있구나. 퍼즐부터 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쫙 깔아놓고서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뭐 에폭시로 안에 채워놓고 안에도 그걸 지탱하는 어떤 그런 틀들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사이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붙이는데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서 많은 손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에폭시를 개야 되고 표면을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을 붙이는 것들도 너무나 그 공정이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언제나 조수들의 손이 필요하죠.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파편을 구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작가님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으로 붙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랙을 한국말로 하면 금인 거잖아요. 근데 골드를 한국말로 또 금이고, 그래서 그 금을 금으로 메꾸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지를 뽑으면서 이 문장을 쓰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왜냐하면 금으로 인해서 그 다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다시 살아가 가루하고 용기가 되고 버려진 것들이 빛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이 어떤 작가님 작업의 핵심이 아닐까 싶었는데 작가님 금을 택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이천에서 제가 아주 친한 친척분이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도예가시라고 해서 거기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제가 방문한 날 무슨 TV 방송 프로그램 그분 다큐멘터리를 뭘 찍으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가마를 열어서 그 가마에서 하나하나 꺼내갖고 나오시면서 나오면 다 깨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거 좀 충격이었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태리에 가서 그 시를 들려주고 조선의 상상으로 조선의 백자를 만들어 보라고 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 도자기로 번역된 건데 저는 무슨 이유로 저걸 다 저렇게 내리는 멀쩡한 다 깨버리시나 그러면서 지금은 그거는 조선 백자에 대한 그분의 해석의 방식 중 하나이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이 들었지만 떨어진 파편들이 저는 깨졌으니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없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깝고 아니 그러니까 그 깨지니까 깨진 자체가 깨져서 이렇게 입체물에서 깨지니까 그 위에 그려진 매화라든지 뭐 용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이제 페인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하나의 작은 그림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 좀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러셔서 이제 커다란 가방에 잔뜩 가져왔죠.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그냥 너무 예쁜데 이걸 뭐 하지? 막 생각하다가 친구랑 전화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딱 붙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퍼즐처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작은 어린아이 머리나 조그마한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이를 그때는 이제 하얀 걸로 냈고 막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뭔가 이렇게 뭔가 그 금을 없애려고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면 저는 어쨌든 되게 디테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에 안 차는 거죠. 이 도자기 갖고 질감이라든지 그 색감이라든지 이거를 표현해내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이걸 뭘로 하지 생각하다가 금이니까 금 붙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전 형태의 작업으로 이제 좀 안착이 됐죠. 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그 금으로 메꾸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으로 단순히 어떤 선처럼 명료하게 붙이기만 했다면 지금은 약간 흘러내리는 효과를 주면서 그거 자체가 금이 흘러내리고 금이 만들어가는 선 자체가 그림이 되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어떤 그렇게 금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가 어떤 금의 다양한 질감
그 다음에 색채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그것들이 하나의 필선, 서예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는지 기법적으로 연구하시는 거다. 금을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진척이 되고 발전이 된다기보다는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맨 처음에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결말이 있는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작업이 저를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니까 지금 현재 요즘에는 어떤 그 선이 그러니까 그 파편과 파편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또 굉장히 주장을 하는 마치 획처럼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이었다면 지금은 획인 거죠. 선이라고 하는 건 구획을 짓는 거잖아요. 이거와 다른 거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거 바깥이다. 나누는 거. 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서해라든지 동양화에서 이 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에 함축적으로 존재의 본질이 막 담겨버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강한 파편들 사이에서 금도 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저런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치유되는 것 같고 저러면서 왜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경란이나 이런 소설가들 쓴 책을 많이 보면 제일 심란하고 어지러울 때뭐 콩나물 머리 따고 멸치똥 한 박스 갖다 놓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뭐 이런 문장도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제 인터뷰들을 보면 2006년경에 좀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작업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많은 위로도 받고 다시 살아낼 용기도 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떤 그때 상황이셨고 어떻게 위로받았고 그 얘기 들려주실 수 있는 선에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저 작업을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전시를 한 거는 2002년에 그 김홍희 반장님이 전 서울시 네네네 운영을 하셨던 그 쌍치 스페이스에서 이제 개인전을 했었어요. 반응은 정말 별로였었어요. 아니 그때는 뭐 형태가 이렇게 비슷한 달라지지 않아서는 그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물론 저도 굉장히 컨셉추얼한 개념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가가 뭐 이렇게 손으로 뭘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게 많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절이었었고 뭔가 최소한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뭐 이렇게 그 공간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끌고 들어오다든지 혹은 좀 감독처럼 다른 장르를 연결시키는 그런 굉장히 개념적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라서 그냥 손만 써서 만드는 공예라고 생각하면 네네네 그래서 좀 정말 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서 정말 안 했죠. 안 하고 또 저는 워낙에가 이제 저의 정체성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작가로서 정체성이 좀 그때부터 이제 굳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2006년에 김홍희 관장님이 광주 비엔날레 이제 그 예술 감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로 참여를 해라. 광주 비엔날레 우리 젊은 작가들은 꿈이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근데 너무 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없고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울면서 저 그거 말고 다른 거 아이디어 너무 많다고 열심히 다 아이디어 스케치해서 가서 보여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그거 하려면 하든 안 하지 마. 그러셨어요. 딱 그걸로만 딱 찍어. 이거 아니면 하지 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죠. 광주 비엔날레 때에서 그걸 했는데 그 작업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뒤로 이제 해외에서 전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살린 작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절에 작가들은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대학교 가거나 돈을 모아서 한 번 전시를 한번 하고 그 이제 목돈을 다 쓰고 그 작품 한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미술계가
그랬으니까요. 척박했으니까. 상업 계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업 작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번역된 도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요즘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 와인 함정이랑 통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 내 뜻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의도한 것도 된 거가 없지만 지금 하기 되게 귀찮다. 그때 되게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인생을 알 수 없는.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저한테 있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전업 작가가 되면서 일단 생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새로운 작업의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그 2006년과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다고 본다면, 근데 어쩌면 이것도 저의 기억이 굉장히 조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다 각색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크게 보면 그 전에는 생각을 먼저 해요. 생각을 해서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컴퓨터에 썼어요. 그래서 쓰면서 이렇게 한다, 뭐 컨셉은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고 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해내기 위한 지루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 공장에 가야 되고 아니면 내가 뭘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실행해내지만 그 다음에는 작업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나는 이상한 세계로 나를 데려가기 때문에 작업이 그 매 순간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도자기로 화편을 그러니까 대충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밑에 만들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하다가 계속 망쳤어요. 계속 망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되는 사람이니까. 참고로 작가님 서울. 서울에 잘못 들어왔어요. 대학원 서울대.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차를 못 견디는데, 저는 어찌 보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휙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거는 이게 신의 계시다. 이렇게 이 길로 가지 말라. 작업도 빛나고 저도 제가 정말 진짜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내가 있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뭐 생각을 막 해서 작업을 했을 때는, 생각을 했을 때 뭐 아이디어 스케치 만들어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작업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실현 불가능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 작업에서. 하지만 이제 그 뒤에 획득한 어떤 저의 작업의 태도들은 뭐 드로잉도 그렇고 벽면투사 블루링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매 순간에서 순간으로 가는 그 매 순간마다 어떻게든 집중을 하고 거기서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발맞추어서,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이 부려먹고 이렇게 막 허드렛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손이 되어서 언제는 여기 이렇게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훨씬 작업이 진짜 재밌어졌어요. 네. 말 너무 길다. 근데 방금 얘기 특히 좋잖아요. 어떤 인생도이기도 하고, 박수리 한번 하고 작가님이 말 속도가 살짝 빨라지는 것 같은 거를 느끼면서 살짝 쾌감이 들었어요. 작가님 빠져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즐거웠고, 다음 혹시 지금까지 뭐 얘기 들으시면서 앞단에 이 부분 말씀하실 때 나 이거 궁금했는데 하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선생님이 저랑도 물론 토크를 하지만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좀 더, 네네, 그러세요. 저는 네. 방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머리로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셨을 때 계속 실패하시고 그렇게 실패감을 맛보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흘러가는 대로 손을 맡기셨다고 하셨던 게 저는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머리로 하던 거를 가슴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작품이 그렇게 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일을 평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존재 자체가 그냥 몸, 머리, 가슴, 손 분리되지 않고 그냥 이 존재 자체로 그냥 다 쏟아넣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온 것이 확실히 맞는 이렇게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번역된 부정이 어쨌든 선생님의 그 인생이랄까 작가로서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서 지금 그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보시고 느끼시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미술 쪽 취재도 하고 하면서 자연을 굉장히 알게 돼서 많이 봐왔는데 또 실제로 보고 그 회차가 반복될수록 좋은 지점은 약간 삶을 긍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막 던지고 막 깨고 찌르고 그렇게 막 공격적인 아트를 하는 분이 있으면 이수경 작가님은 굉장히 보듬고 치유하고 쓰다듬어주고 버려줘도 괜찮아. 근데 우리 사실 인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계속 상처받고 아무리 강한 것 같은 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효리도 그 천하의 이효리도 계속 상처받고 밤에 막 잠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또 댓글 달릴 거야. 정말 너무 슬퍼 막 그러는데 뒤집어 쓰고 이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작품이 가진 문유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한 개인의 인생도 떠오르고 좀 더 범주를 확대해서 어떤 사회가 흘러가는, 살아나가는 그런 것도 떠오르고 좀 더 확대하는, 오버하지 않은 인류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님께 여쭈자면 벌써 이 작업을 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작업을 할 때와 중간 지점과 나중에 지점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지인데 요즘에는 이 작업하시면 또 옛날에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포인트가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가 작업실에서 떠나와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작품에서 작가로서 작업할 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지점들이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분이 아무 때나 올 수 있게 앉아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도파민, 세로토닌 그 행복한 칵테일 호르몬이 팍 터져나오니까 그거를 그 순간 때 늘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저의 삶이나 뭐 저의 일상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제가 느꼈던 것들은 기체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거를 제가 제 작업을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는 되게 텅 빈 껍데기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 작업이 다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작업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뭐 이렇게 특히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전시가 될 때 저는 너무 행복한 거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감상자가 느끼고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이 다 작업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느낌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전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인스타
인스타에 올리시고 옆에 몇 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 작품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제 작업이 낯설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작품이 저보다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 저 번역된 도자기 작업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재배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자기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도자기 시간이 이렇게 흙이었다가 얘가 개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구워지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각기 시간이 다 다른 것들이 깨지면 도자기는 뭔가 흥망성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건데 이것들이 다시 만남으로써 각자의 시간들이 다른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역된 도자기라는 작업을 하게 된 저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품이 굉장히 크고 그것으로서 어떤 의미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펼쳐낼 수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진짜 먼지에서 출발하여 도자기의 출발점은 먼지잖아요. 먼지인데 뭐 이렇게 형질이 변하고 뜨거운 물 속에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또 그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조선 백자 혹은 뭐 고려 천자를 그것과 가장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재현을 하다가 그게 뭐 깨어져가지고 버려졌을 때 그런 어쨌든 저로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서사가 있잖아요. 도자기의 역사라는 게 있고 먼지로부터 출발한 어떤 그 형질의 변화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그래서 뭐 저는 약간 맨날 제가 인터넷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파편의 중매쟁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신랑과 이 신부를 결혼시키려면 일단은 잘 알아야 속속들이 잘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 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다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들었던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얼마나 저도 좌절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정말 잘하기가 힘든 거가 마음은 진짜 하루에도 제가 작업하는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막 그 행복 호르몬이 내 뇌를 적셔서 너 최고야, 너 진짜 이거 잘했어.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는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아 이거 뭐지? 괜찮나? 아닌가? 라고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아 이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다 해보면 또 확신이 안 서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먼지처럼 막 쌓여져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그 작업의 모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의 작업을 완성을 하고 나면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면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고 할 때마다 그 발전이라든지 더 나아진다는 건 없고 그냥 나의 렌즈로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이 변덕스럽고 걱정 가득한 공포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마음에 항상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하는 횡설수설하고 있네요. 작가님 이거를 염려하셨는데 내가 횡설수설할까. 네, 그러면 아주 이것도 작가님의 모습이고 아주 편안한 질문을 그냥 하나 드릴게요. 횡설수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유년 시절에 작가님 어떤 꼬마 여자아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 분들이에요. 제주도에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서울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신세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새마을 노래를 이제 울려 퍼지면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자식들이 엄청나게 헌신적인 분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당시 인천제철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셨고 저희 엄마는 직장사를 하셨어요. 직장사. 그 당시에 이제 직장사를 해서 이제 허름한 집들을 사서 그걸 새로 지어서 파시는 거죠.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역시 저를 제주도 여성분들 제가 이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제 그래서 시골에서 그러면 자기 아까 여쭤보려던 타이밍을 놓쳤는데 첫 작품을 판 거가 45세라는 얘기가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어머님 덕분으로 공부만 하시면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는 또 우리 엄마 닮아서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욕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미대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이제 미술 선생님이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그 일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제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사반서 책 보면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63년생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환갑일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이제 일하는 언니가 있더라도 엄마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 들어오신 한 7, 8시 때 들어오시고 아버지 더 늦게 들어오시고 근데 그러니 저는 좀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아이고 손이 많이 필요하고 사랑도 많이 필요하고 매력도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집에 이제 일하는 언니한테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남동생 이제 둘이 있었는데 얘네들 자리에 둘이 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이렇게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고 계속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러면 이제 이건 데리고 다니서 행명 크레파스를 그걸 잔뜩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그걸 하니까 그걸 그리니까 실력이 느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스타가 돼 있었어요. 모두 다뭐 과자나 사탕 이런 거 가져와서 뭐 피노키오 그려달라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미술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이게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 미술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민원 시절 얘기를 하면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민한데 외로운 아이들.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작품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엄마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연세 많으셔서 막 작업실에 저희 집에 자주 못 오시는데 그 전에 이제 오시면 가져가세요. 갖다 팔아요?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달라고 오세요. 그래서 조그만데 엄마가 좋아하는 그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몇 개 갖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 가지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주세요. 그게 얼마인데? 그래서 언제부턴가 안 줘요. 얘네들도 막 얼토당토하는 좀 작품가에도 작가님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여기저기서 퍼져 있으면 2건 정도 되고 많지는 않은데 지금 번역된 도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그 챕터를 옮겨서 좀 시프트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만 보고 작가님의 많은 거를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작가님 진짜 양파 같은 분이셔가지고 저도 작가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최고의 화두는 어떤 주제의식을 내가 갖고 갈까? 어떤 소재도 다음 얘기고 어떤 주제로 내 언어로 그 이야기를 할까가 그냥 뭐 하려고 하면 이미 다 한 사람들 다 있어. 특히 미술의 역사는 길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작가님 이렇게 프로필이나 과거 이력이나 이런 걸 쭉 찾다 보면 한국 무용가한테 거의 3년 가까이 춤을 배우셨어요. 그 이유가 잘 이해 안 가요.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그 회화 작품도 10점 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의 시작은 내가 최면술사를 만나요. 그래서 매번 치료를 받아.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한번 보잖아요. 눈 감고.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그림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재를 찾고 주제를 찾고 이러지? 되게 대담하시고 엉뚱하시고 좀
이 얘기를 조금 어떻게 이런 생각의 활로를 찾아서 작업으로 끌어오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게 너무 대단해요. 그 번역된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되게 감사할 일은 아이디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지금도 하고 싶은 거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전공이 서양화 전공이기 때문에 캔버스에다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잘 그리지? 너무 좋은 작업 하고 싶은데 게다가 또 번역된 도자기 작업으로 제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그냥 취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작가로서 잘하고 싶은데 어떤 소재를 뭘 그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뭘 그려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최면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최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전생 좀 안 믿거든요. 텔레비 나와서 뭐 전생이 다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더 복잡한 구조일 것 같아요. 어쨌든 지구 안에서 우리는 다 재활용되어 오는 옛날에 이제 지구 먼지로부터 시작해서 닫혀진 지구 안에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존재에서 존재로서 이렇게 뭔가 전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저는 100%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시도했던 건 왜 그런 거였냐면 어쨌든 그건 깊은 나의 내면 여행일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본 것들은 나만의 것이니까 그거를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2014년으로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어차피 그것들은 다 허구이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상징인데 이 중에서 정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때 이제 최면에 들기 전에 최면 그 분께서 좋아하는 꽃을 상상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별로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일 흔한 거 장미? 장미를 생각하면 진짜 어쨌든 저는 작가다 보니까 이게 시각화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미가 막 흐드러진 곳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미라고 하는 거는 전생과 실제 할지는 지금 전생과 지금의 생, 그다음에 실제와 허구, 그다음에 또 어떤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장막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한국 용어를 배웠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페인팅에서 중요한 건 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팩. 근데 나만의 팩을 그리려면은 몸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 한국 춤을 배우면 그게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다 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너무 춤에 미쳐가지고 제가 그럼 춤잘 추네요. 안 잘 못 춰요.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장미 그림은 사실은 저게 실제한 장미가 아니죠. 장미 자세히 보면 저게 장미 되게 못 그렸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장미를 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의 이렇게 그 수묵이랑 거의 같은 방식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걸 일단 제가 숨을 참고 이렇게 한 번에 꽃을 그려내야 돼요. 숨 참고 그려내는데 그런 그 획들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로 분명히 제가 거기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집중이 되면 빛나는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한숨 한숨이에요. 다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중요한 거지 또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퍼포먼스의 기록 같은 거예요. 뭐 아름다운 장미를 그리거나 뭐 장미 얼마나 멋있는 장미들 많아요. 서양화를 일화를 그리는 것도 요즘에 정말 아름다운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조선시대 때뭐 사문자 하듯이 그냥 진짜 저희 펼치듯이. 예, 그런 그림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역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서 보시면 그 번역된 도자기뿐만 아니라 회화도 그리고 영상도 꼭 관심 있게
네,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지금 가고 싶으신 건 아니고 좀 더 이야기해도 되죠. 네, 더 급하신 분들은 네, 나갔다 다시 오셔도 되고. 그래서 회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까 큐레이터 분이 이렇게 빗뜸하듯이 살짝 비밀 정보 주듯이 오늘 토크를 위해서 하나 알려주셨는데 캔버스에 장미 향수를 뿌리고 작업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더 막 좋게 느껴지고 향기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가님 작업이 좋고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가 모든 작품들이 좀 이렇게 세상은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너의 내면도 그럴 거야, 우리들의 영성도 그럴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향수를 뿌리는 것은 아닐 테지만 특정 향수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향수에 뿌리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향수까지 뿌리는 작업을 하시는지. 어쨌든 저는 가짜 장미잖아요. 실제 하는 그 장미가 아니고 일단은 뭐 그림에 그려진 건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경명주사 그림 그릴 때는 뭐 불경도 틀어놓고 촛불도 켜고 그 향수 켜놨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 집중을 위한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뭐 절에 가서 절하거나 기도할 때 이제 향을 피우듯이 저는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면주사라고 하면 그 붉은 안료 네네. 쪽에서 흔히 생각하시면 부적 네네. 예스는 네. 빨간색 있잖아요. 그거를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온갖 장미 향수들 다 섭렵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뿌리고 그렸던 게 그 프레데릭 말의 윈드 로즈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실제 한 장미처럼 막 뿌리 냄새까지, 향 냄새까지 나는 그걸 뿌리고 그리다가 이제 실증이 나면 그 중간에 한 열 몇 개 바꾸다가 요즘에는 이니시오의 아토믹 로즈라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가짜, 그거는 장미의 컨셉이지 장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미라고 하는 것, 장미의 개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걸 뿌리고 그리는데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 명상할 때뭐 어떤 향이 필요한 것처럼. 그거는 일관적으로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미디어를 쓰든 어떤 작업을 하든 내 몸과 마음을 좀 그냥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춤도 배우고 향도 피우고. 네, 뭐참 감사하게도 저를 따뜻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저뭐 치유의 아이콘 뭐 이렇게 어느 도자기상을 보시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점점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저는 되게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기쁨도 굉장히 큰 거와 동시에 고통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 더 특히 이제 이 전두엽이 이제 지나치게 활성화되다 보면은 생각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너무 이미지화가 잘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실험 예술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집중해서 내가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점점 더 작업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 순간만이 제가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상상력이 뛰어나서 공포라든지 걱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그 코로나 때는 저는 정말 작업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걸리면 우리 다 죽는다는 공포가 있고 저희도 연세도 있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말라리아 약까지 사와서 뭐 인터넷에 다 구입해놓고 온 집에 그거가 다 그 소독제 뿌리고 난리를 쳤었는데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포 그 중간 그 동안에 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하지만 그러면 작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되려 뭐 오픈도 안 가고 그냥 조용히 가서 정신 혼자 오고 막 그런 편이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격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돼서 안 보게 되니까 그거 플러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종강으로 가는데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뭐 작가분들한테 묵직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예술은 뭐냐 왜 하느냐 막 저부터도 막 나가려고 막 그래서 싫어하는데 오늘 토크를 준비하면서 쭉 인터뷰를 보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작가님의 답변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유도 하고 싶고 그거에 또 작가님의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술평론가들 포함해서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현대미술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비유를 하는 게 깨진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듯한 거울이 아니라 깨진 거울이에요. 그래서 깨진 거울을 통해서 보면 왜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왜곡도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묻혔던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예술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작가님 작품을 보면 깨진 거울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고 와 진짜 빛나고 아름답고 막 약간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상투적이고 재미없지만 선생님에게 예술은 무엇입니까? 저는 미술가라는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데 미술가라는 이름 잘 안 써요. 요즘에 작가라고 많이 하잖아요. 설치, 아티스트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미술가인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정말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을 구현해내고 싶어요. 미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온갖 기술을 다 원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성스러움, 아주 지극한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에 굉장히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주는 기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108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나면은 막 그 어떤 깨달은 것 같은 그 느낌은 몸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호르몬 얘기를 하는데 그 세로토닌 이게 막 뽑아서 나오면서 잠시 잠깐이지만 신기루처럼 그 기쁨을 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저희 작업에 그런 제가 만났던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채곡채곡 채워 넣어서 왜냐면 제가 죽고 나서 제 작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보다도 정말 천년만년 오래 사는 제 작업이 미술관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너무 사사로운 감정이나 좀 거지 같은 마음이 안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맨날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렇게 늙은 여자가 맨날 그냥 나 태교하듯이 작업한다. 태교한다 지금.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생각 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막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작업할 때만큼 보통 때 진짜 뭐 쓰레기 같은 생각 진짜 많이 하죠. 완전 미워하고 근데 작업할 때만큼은 진짜 그런 마음 그 쓰레기 같은 생각 계속 길게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재밌는데.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담아서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술은 저에게 구원이죠. 네. 그리고 너무 진짜 뻥치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좀 흥분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는 저의 작품의 상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 앞으로 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의 작업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제가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제 작업이 뭐 구원의 상징이 내 작품을 통해서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되게 학구적이시고 지적이시고 깊이 들어가시는데 또 반대쪽에서 경쾌한 부분도 있으시고 엉뚱한 또 매력도 있으시고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고 이제 우리 작가님이 그토록 받아보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번역된 도자기도 좋고 장비 회화도 좋고 영상도 좋고 혹은 뭐 그 이전에 보셨던 작품에서 느꼈던 감정도 좋고 작가님에게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실까요? 선물 붙여야 되나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작품의 유형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유형이에요? 저희 엄마는 되게 동그란 거 좋아해서 끝.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시고요.
그러면 아까 그 동그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금하면 노란색 금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작품 4대에 올라가 있는 작품 중에 백자를 백금으로 하신 작품도 있거든요. 백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미루다가 한 10년 전쯤에 사왔던 백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었어요. 백금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적절한 타이밍을 이제 못 잡고 있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동그라니까 달 같잖아요. 달. 그러니까 노란 금보다는 백금으로 해도 되게 좋겠구나. 그렇게 좀 다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미가 맞아요. 그렇게. 네, 질문 또 있으신 분? 네. 저기 뒤에 분이 조금 작아서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아까 전에 좀 하다가 좀 좋지 않았던 반응들이 있었던 전시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작품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잘 되었지만 그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실 때 실패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 성에 차지 않은 반응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났었을까? 왜냐면 자기가 가진 재능이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능 플러스 노력 플러스 그리고 그걸 계속 어느 정도 지원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셨던 게 어떤 근데 이게 적절한 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효대 도자기 작업한 것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냥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감사함에 제가 보답하는 거는 그냥 보통 회사원들도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일하고 대신에 이제 어떨 땐 그거보다 더 일을 많이 하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거죠. 그냥 해 나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이상하게 되게 운이 좋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작업이 되게 안 되고 좌절할 때는 또 좋은 일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그리고 또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재주가 있거나 뭐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지점은 많을 텐데 저는 그냥 그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나 되게 외로운 아이였고 나를 위로해주는 거는 그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친구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하는 그런 보상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이후에도 작거나 크게나 언제나 보상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호르몬 카페인의 뇌를 푹 적셔주면서 막 어떨 때 눈물이 막 나면서 이거 정말 내가 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이런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지 나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면은 너무 이상한 거야 야 내가 어제 미쳤었나 보다 하지만 또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작업을 했던 작업 중독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능성을 너무 열어놓지 마시고 나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이것뿐이야 오직 이걸 하시면 세뇌를 거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앞에 분. 네. 둥근 모양을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작품마다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있고 시작을 하시는 건지 만들면서 만들면서 시작이 되는 것인지 만들면서는 그러니까 약간 대략 뭉뚱그려서 이렇게 뭐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얘가 수직으로 좀 높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둥글게 할 건지 정도는 밑에 이제 다단면을 만들면서 생각은 하는데 언제나 그거대로 안 돼요. 네 이쪽에서 지금 두 분 나오고 이쪽에서 한 분 나왔으니까 감사해요. 네. 말씀 보고 얘기해 주실래요? 미술적인 질문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본 거는 아마 네이처 포엠에서 네네. 그때에 비해서 전혀 안 늙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단박에 서로 잡았네. 아, 정말 최고시다. 근데 좋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효란 작가님이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작업은 원가가 되게 많이 투입되는구나. 좀 인상적이라고. 끝인가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감상평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싶고. 그때는 전혀 안 변하시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쩔 줄은 몰라요. 자세히 보시면 좋아요. 좀 이따 가까이 오셔서 인사 나누기 없기. 네,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이제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순서를 제가 정할게요. 1번, 2번, 3번. 1번, 남자분. 네, 조금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다가 조금 평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작품 속은 혹시 비어 있는 건지 그런 궁금하고 그리고 뭐가 비어있는지? 작품 네. 네, 작품 속이 비어 있는지 그거랑 그리고 그 작품을 수직으로 올리셨는데 평면으로 이렇게 펼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실 생각은 없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네. 그 조그만 작업, 작은 작업들은 예를 들면 50cm 정도 되는 작업까지는 50이 아니라 40? 그 안에 이렇게 한 1cm 정도 두께 묵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하는 무슨 무슨 파이버 같은 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그걸로 지탱을 하는데 그거보다 커지면 안에 이렇게 뭐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공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에서 작업은 3단이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건축물 만들 때 이렇게 H빔 들어가듯이 그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수직으로 수직요? 네. 네, 너무 정말 중요한 질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소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일하던 갤러리에서 저한테 스튜디오를 제공을 해줬어요. 넓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멋있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제 되게 제 작업이 지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너무 돈을 탕진하는 작가라서 스튜디오를 이렇게 넓은 데에 쓰지 못하고 저희 집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스튜디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 스튜디오가 누구의 한 3분의 1 만할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왜 다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 저는 이제 이게 약간 뭐 인체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공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스튜디오 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 작업이에요. 그냥 도자기 작업은 아닌데 다른 걸로 저랑 텔레파시가 우리 작가님이 가장 많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작업하실 때 이제 어려운 인고의 과정이 있으시고 뭔가 꾸준히 막 집중하시다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폭격을 받으셔서 막 되게 행복하신 순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작업하실 때 같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 쓸 때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규칙적으로 시간 딱 뭐 9 to 6 작업 정해놓고 하시는지 혹은 작업하다가 갑자기 막 되게 막 행복한 순간이 되면 작업을 더 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순간에 막 작업을 막 늦게까지도 하시는지 그러니까 작업과 또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셔 왔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조건적으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일단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잠들 때까지 작업을 하는데 그가 뭐 일이 많을 때는 막 새벽 2시까지 하고 하는데 그 몸을 많이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되도록이면 한 9시 정도에는 끝내려고 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일단 굿을 놓고 그래야 그 다음날 이제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따님입니다. 스타일이에요. 30살이에요. 31살이죠. 31살. 저는 결혼도 안 하신 줄 너무 잘해요. 저 이런 말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패스. 그래서 한테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저도 좋은 되고요.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사족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글이 아무리 잘 써질 때나 안 써질 때나 7.5에서 8매를 쓴대요. 왜냐면 그게 흐름이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통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해왔던 터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반가워서. 네. 또 여기 질문해 주시죠. 오늘 선생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들어가지고 조금 그냥 진짜 궁금증에 여쭤보는데 전시가 뭐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많은 작가들이 전시를 열기 전에는 새로운 작업에 보여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고 아니면 이런 작업이랑 작업 같이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전시가 다 끝나고 나서의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프닝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설치하는 때가 되게 좋거든요. 그때 막 그 먼지 막 그게 이제 큰 전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 분주히 이렇게 다니는 미술 관계자들, 거기 아시스턴트들, 큐레이터 선생님, 그때도 활력 너무 좋은데 이제 오픈을 해놓으면 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끝이 있는 거잖아요. 결말이 있는 시작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 되면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저랑 제가 작업실에 있을 때 저의 작품과 나의 관계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도 그 만남은 다른 거니까 그 되게 다르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전시가 끝나서 이제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뭐 헤어짐, 끝, 뭐 죽음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공부가 큰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눈물 나겠죠. 집에 가서 뭐 울겠죠. 대표님 일주일 정도는 연장할 수 있어요. 작업을 하실 때 하나의 작업을 보고 그 다음날에 가가지고 여기서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도 있고 어떤 면에는 이러한 전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 뭐 2002년 선시스를 됐을 때 다 그 전시들은 끝났지만 그 전시를 이해해서 다른 일들이 멀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렌지 전시에 지금 개인전 4개가 잡혀있거든요. 이 전시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바쁘고 빨리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작업 중독이 되는 것도 그 마음이 너무 싫어. 헤어짐, 약간 디프레션 되는 그런 마음 그게 싫으니까 요만큼까지 끌어올리는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저희 박지성 선생님은 바제 VIP 레프리젠턴트. 네, 그래서 그 국제갤러리에서 일할 때 저 담당했던 디렉터. 2006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일을 네, 맞아요. 오늘 오셔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레프리젠터 때문에 발음이 달라가지고. 한국말 진짜 많이 늘으셨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이 앞에 세 분들도 앞자리에 오늘 앉으셔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기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너무 좋았고 혹시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뭐 오늘 어땠는지 감상평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저 질문하나. 네. 원가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글을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니까요.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금방을 되게 여러 번 사왔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전시 때문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니까 거기서 금을 사와봤는데 동양 금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조개사 바라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동양 금박 보셨어요? 우리가 되게 금값이 오르면 금박값도 올라요. 근데 금값이 내려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행선지가 동양금방이에요. 이렇게 쭉 서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시간도 얼추 됐는데, 또 여러분들 아십니까? 2개만. 네, 지금 분명히 속으로, 진짜 할까 말까, 막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집에 가시는 길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한 분 정하고, 마지막 한 분 누가 하실까요? 그러면 한 분, 두 분, 한 분 더 하죠, 뭐. 네, 3분 하고 오늘 이제 끝낼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청주에 김기현대 미술관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작품이 수평으로 작품 우연히 발견하고 오늘 아티스트를 우연히 봤지만 작가님 작품이 너무 좋았고 그래도 다 찾아보니까 2008년도 작품인데 20년간 거의 같은 소재로 작품하시면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더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소재를 뭔가 만들고 싶다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006년부터 작업하면서 정말 작업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다른 작업들도. 근데 이제 번역된 도자기 작업은 어쨌든 계속해서 저를 매혹시키고 거기 빠져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렇게 지속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거든요. 작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들어온 입구에 책 보여드리니까 보시면 이 작가 진짜 산만하구나 이렇게 두 번,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순서 잘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버려진 등록된 도자기인데 버려진 도자기를 재맹각화해서 창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번역된 그 번역이라는 게 작가 한 내용에서 다른 내용으로 발음해서 번역가는 자기 존재를 숨기지만 색깔이 묻어나는 그런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된 도자기에서 작가님이 새로 재창조된 도자기가 아닌 번역된 도자기로 설명을 하는 그 번역에 작가님의 색깔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태리에서 전시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김상옥의 백자부라는 시를 1947년 그 시를 백자부는 백자의 아름다운 여성의 살결같이 고즈라운 막 그런 그 찬미한 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영어로 번역된 게 있어서 그걸 가져가서 그쪽 이태리 현지 도봉으로 하여금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 백자를 재현하려고 만든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번역된 도자기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 전시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이천내 도자 명장에서 도자기 깨서 버리는 걸 보면서 이건 나는 지금 비물질에서 물질, 그러니까 시에서 도자기로 번역을 하고 왔는데 이분은 조선 백자를 이렇게 오점이 있는 것을 깨버리고 어떤 뭔가 완벽하다고 여기시는 것들만 남기는 것도 일종의 그분의 번역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도자기 파병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이래저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붙여진 것은 저의 번역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번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는. 왜냐하면은 어떤 문화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역의 창조, 그러니까 오역을 통한 어떤 창의적인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목을 어떻게 보면은 애를 낳았으면 애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얘를 어디까지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네. 네네. 선생님께서 작업하실 때 도자기나 회화를 하실 때 작업하시면서 호르몬 분비가 안정도가 그림이나 도자기 하실 때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작업하시는 게 어떤 부분에 해야 더 집중하실
원장님 두 분이 해야셨듯이 더 하실 건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무시간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자기 작업할 때 그런 느낌이 있고 페인팅할 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어떤 작가가 될지 어떤 작업을 펼쳐나가야 될지는 계획이 1도 없고 되도록이면 그냥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면 전 근심 걱정이 엄청 많은 사서 목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순간 작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몰입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감사하게 그래도 작업을 계속 이 나이까지 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럴 일은 있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열심히 아니라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것밖에 계획이 없죠. 하지만 이제 올해는 전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그러니까 아마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1년 그다음에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와, 지금 이걸 보니까 1시간 21분 47초를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호흡하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가 이 자리에 앉았어도 어색하기도 하고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막 진짜 갈등도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 어머니 포함해서 동양분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이수경 작가님께 여러분 박수